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더 강해진 만큼 시장에 대한 던진 충격도 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흘 지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 초강수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이제 집값을 우리가 잡는 부동산 규제책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수요를 못 잡는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이라고 네.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축은 우리 과거 분당, 일산, 신도시처럼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실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 12, 16 정책 같은 경우에는 수요 억제 쪽으로 나온 이 부동산 규제책인데요. 아마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라고 할 만큼 초고강도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 핵심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 폭은 넓지 네. 않습니다만 대출은 막고 네, 세금은 올리고 네. 또 지난번에 있었던 분양가 상한 지역 더 늘렸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내용은 그 외에 조금 더, 청약이라든가 임대사업자 부문도 있지만 역시 그 세 가지가 큰 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또 얘기하겠지만 네. 시세입니다. 시세 기준 15억 이상 아파트에는 네. 주택담보대출 0원입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 법인 혹은 무주택자가 사더라도 다 한 푼도 바로 나오지가 당일날부터 금지가 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왔었죠. 네. 17일부터 됐었고 9억에서부터 15억 사이에는 기존의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규제 지역에서 LTV가 40%입니다. 즉 집값의 40%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9억 초과분에 한해서는 20%로 이제 축소를 하는 그게 큰 축에서 대출 규제의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여기에 전세 담보대출이라든가 전세 반환대출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종부세율을 올립니다.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다 올려서 0.1%포인트부터 최대 0.8%포인트.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최고가 주택에서는 기존의 3.2%에서 4%까지 0.8%포인트까지 최대치를 올렸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네.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요게 더 현실화라는 게 이제 크더라고요. 공시가격 인상이겠죠. 말하자면 지금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런 그렇죠.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정부는. 이게 이제 시가 대비 한 68%입니다. 현재는. 예, 집이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의 표준이 되는 과세 표준 공시지가는 6억 8천만 원 정도 평가인데 이거를 이제 시간에 걸쳐서 80%까지는 끌어올리겠다. 근데 그 시가 시세라는 거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뭐가 시세는 기준입니까? 실거래가가 있으니까요. 시세가 실거래가를 나오니까. 다 예. 평균 해보면 한국 있으니까. 감정원, KB 시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온 이제 시세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또 하나 세금에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었을 때 보유세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라고 해서 7월, 9월에 내는 게 있고요. 네. 고가 주택은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 종부세를 또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게 될 경우에는 큰 틀에서는 재산세도 건드리게 되면서 보유세가 이제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총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에 2주택자는 네. 저 보유세는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낸 부분에서 내년에 50% 이상 더 안 냅니다. 즉 가령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 원 냈다라고 하면 집값이 올라더라도 내년에 1,500만 원이 상한선이거든요. 2주택자는 그동안에 100%, 즉 1,000만 원이어도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내는데 2주택자까지도 요번에 300%로 열어버렸어요. 300%. 그러니까 2주택자, 특히 강남 쪽에 3천만 원까지 고가주택 낼 수 있다는 거죠. 1,000만 그렇습니다. 원 예, 상당한 이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네. 15억 원 이상 시세인 아파트는 대출이 제로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LTV 얘기할 때 9억 원 얘기도 하셨고 네. 9억 원하고 15억 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래서 정책이 이제 나올 때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기자들도 좀 궁금해하고 그 시세 15억은 어떻게 나온 것이었을까? 네. 또 9억은 어떻게 잘랐었을까? 14억일 수도 있고 16억일 수도 있는데 왜 네. 15억이냐. 근데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제 근거는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원성수 금융위원장이 네. 그런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13억, 15억, 18억 중에서 고민했었다 이런 것들이 네. 있어서 나름의 어떤 근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5억을 골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5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 곳이 사실은 거의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예, 그렇습니다. 네. 강남구에서는 70%가 15억 이상이고요. 네. 서초구에서가 한 60%, 그다음에 송파구가 한 50% 정도가 되는 뭐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강남을 강북에도 잡으면 있습니다. 집값 안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그래서 있겠군요. 아마 15억이 골라졌을 수도 있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안정화됐다, 집값 잡는 거 자신 있다, 이게 사실 논란이 됐던 발언인데 네. 이번에 고강도 재택을 그것도 좀 갑작스럽게 내놨단 말이에요, 연말에. 네. 이게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값은 잡을 수 있다 하고 전국적으로는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게 역설적인 반응으로 조금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가 한 18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던 때였는데 그 뒤로 거의 한 달 반이 더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10월에 서울의 이 매수 주체 가장 많이 집을 산 나이가 30대였는데 네. 30대가 거의 3억 정도의 빚을 지고 뛰어들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위험한 조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실련이 이게 어쩌면 경실 결정타였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를 했었죠. 불로소득 예. 주도 성장. 예, 그래서 청와대 1급 참모진들의 부동산 뭐 쭉 조사를 했더니 평균 3억씩 올랐고 10억 오른 사람들도 많더라.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고강도의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대책 발표되자마자 인터넷에서 이렇게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구멍이 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을 활용하면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었나요? 근데 이것도 다 해결이 된 건데요. 바로 또 그다음에 예, 나왔죠? 그다음에 다 이걸 메우게 됐는데 전세금 관련한 대출이 이제 그간의 테크닉이 2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전세를 줬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나가는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나가는 돈을 메워줘야 된다라고 해서 전세금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놓고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들어가서 그 세입자 보내고 아. 살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네.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 된다. 아하. 그러니까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본인이 들어갈 때는 다른 데서 돈을 구해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전세금, 전세 자금 대출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돈이 되게 많은데 전세 자금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그 돈을 전용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에 9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엔 기존에 받은 전세 자금 대출은 회수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그 전세 관련한 대출의 그 2가지 허점도 바로 수정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불안감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네. 좀 대표적인 게요. 대출 규제 관련해서 우리는 그럼 강남에 못 가느냐 또는 뭐 15억짜리 이상은 완전히 생돈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사다리를 좀 치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참 이제 2가지 의견으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정부도 또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게 일종의 이번에 이제 9억 또 15억이라는 선을 정한 것은 네. 정부가 가이드를 좀 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5억 이상은 굉장히 고가 아파트니까 이건 정말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로 현금만으로 해결해라. 9억에서 15억도 어느 정도 이건 뭐 자산이 있어야 되니까 대출을 조이고 20% 없으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해결해라. 그 대신 6억 이하에서는 기존의 40% 대출이 유지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뭐 매매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가이드를 했는데 당장 좀 반발이 나오고 이제 언론에서 그 반발층도 특히 30대가 이번에 좀 반발이 크다. 근데 이게 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즉 30대에도 물론 뭐 능력 있는 30대가 있겠지만 네. 30대가 15억 아파트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더라도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테니까 30대가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논리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왜 현실이 좀 30대들 다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대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부모가 강남에 없으면 자기는 평생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이제 네.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그럼 평생 뭐 9억 이하에서만 살아야 하냐.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이드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또 한 축의 뭐 욕망이라고 할까요? 욕구가 또 있다는 부분은 정부도 좀 한번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 공시 가격을 올리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종부세, 뭐 재산세 다 영향을 재산세, 미치는 네. 걸 텐데 이거는 보유세이고 보유세고요. 그렇다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버티지 말고 팔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네. 그러면 거래세는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요번에 됐습니까? 한번 이제 이 6개월 후를 봐야 되는데 그와 6개월. 함께해서 6개월간 어떤 것들을 또 하나 했냐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도세가 중과를 맞습니다. 2주택자는 기존 양도세에서 10%포인트. 6개월 안에는 괜찮나요?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된 집을 팔았을 때는 그 중과를 빼고 그냥 양도세만 매겨줄 테니까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다주택자는 물량을 내놔라라는 요번에 이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과연 이 6개월 동안에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고 그 물량이 나와서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뭐 재원 중에 하나가 보유세는 앞으로 더 올리되 양도세는 현실화하면서 점점 떨어뜨리라는 이제 의견도 있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지 떨어지느냐를 한번 좀 시험해보는 바로미터가 또 6개월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주택자가 물량을 얼마나 내놓는지도 이번에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으면 이제 부동산 가게에 가면 중개업소에 가면은 지금 매물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상황은 어떤가요? 뭐 아직 뭐 3일, 4일밖에는 안 지나서 뭐 총평 적확한 표현은 그렇지만은 아니, 판단을 못 하고 있을 강남구 수도 있겠습니다. 쪽은 예,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균열은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많이 보도나 뭐 기자들 현장 취재에 따르면 강북에서 15억대 막 이렇게 아슬아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은 보인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